또 인구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주로 출산율 중심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와서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OECD 회원국들은 어떻게 이걸 접근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보시면 아시는 것 같이 세계 인구는 뭐 2100년쯤 되면 한 101억 정도 됐다가 점차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도 있고 감소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증가하는 국가로 갈 것이고 지금 후진국들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인구가 당분간 증가했다. 거기도 나중에는 이제 감소세로 돌았을 거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좀 인구 감소가 빠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 이웃 국가들은 일본 같은 데는 빨리 줄어도 2100년에는 한 60.3%까지만 위축이 되는데 한국은 46%까지 떨어지고 중국은 조금 더 심한 걸로 이렇게 유엔 통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한국이 이렇게 감소하는가? 그 생각해보면 인구 변화는 크게 봐서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이 있는데 국내적 요인은 결국 이제 사망률하고 출산율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해외적인 요인은 결국 해외 인구가 순인구 유입이 얼마큼 되느냐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큰 구도에서 이제 저는 접근을 해갖고 먼저 이제 이거 보시면은 다음에 그 고령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사라고 붙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고령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높은 고령화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조사망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사망률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지만은 조출생률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인구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여기 보면 일본의 고령화 지수 30.2%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 출산율이 비교가 높은데도 빨리 인구가 좀 줄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보다 저희 일본이 높죠. 근데 줄어가는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조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고령화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해외 이민자들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또 이 출산율에서 지금 국내에서 많이 그렇게 도외시되었던 혼외 출산율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를 보면은 역시 이민자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고소득 국가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들은 해외로부터 순이민이 큰 국가들 많은 나라들입니다. 즉 국내 출산력이 떨어져도 국내 출산자가 줄어들더라도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도 그 유엔 인구 통계국인가 유엔 그 통계 쪽에서 보면은 결국 고소득 국가들의 인구 증가는 해외 순이민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기 때문에 증가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인구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인구 순이동 해외에서 들어온 인구라는 게 보니까는 국내 인구 증가도 있지만 해외로부터 국내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외국인이든 나간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을 3개월 이상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디다 또 플러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이동은 바로 그런 인구입니다. 그게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한국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순이동이 인구 유입이 986만 명인데 인구가 182만 명만 증가했어요. 요거는 요 나머지 차이는 국내 인구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얘기. 그냥 국내 인구가 감소해도 인구는 증가한다는 얘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뭐 이런 데 이렇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이동이 31만이지만 인구가 5만 8천으로 줄었어요. 여기 2023년, 24년 여기 OECD 자료를 제가 갖고 추계해 본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어진 데이터는 순이동률, 1000명당 인구 순이동률, 순이동률하고 인구 규모. 그거하고 역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인구 증가가, 해외 인구 증가가 있는데 불구하고, 국내 인구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를 못 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감소하는, 이렇게 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유출이 큰 나라, 인도 이런 나라들, 여기 터키 이런 거 있잖아요. 유출이 크지만은 국내 출산율이 높았고, 이런 나라도 인구가 증가해요. 이런 나라도. 그 대표적인 게 인도, 사우디, 중국은 이제 빠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등등 나라, 이런 것들은 나라가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적 요인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순이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요소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소가, 인구 변화 요소가 출산율인데, 출산율에서도 보면은, 출산율은 보통 이제 학계 출산율 얘기하는 거죠. 학계 출산율이, 해외 인구 순이동과 학계 출산율 사이에는 상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다만, 고소득가 국가에서는 해외 순인구 이동과 그 학계 출산율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호주부터 영국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들은 요게 M이라는 게 순출산율이에요. 1000명당 이렇게 4.0%, 5.6 쭉 한데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여기 지금 표시 안 했으면 0.6입니다. 이 당시에 2024년이 아니고 2070년을 했는데 요것도 2070년자로 요것도 밑에 있죠. 그리고 요거는 요 P는 뭐냐면 인구 증가율. 요것이 인구가 다 증가하죠. 이렇게요. 요 나라들은. 요 대표적인 것만 쓴 겁니다. 그리고 요 프랑스, 독일은 감소하고 있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나라들은 순이동률이 높아. 이렇게까지요. 영국.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독일은 조금 예지만, 낮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다 안 했지만은. 그 외에 학계 출산율. 학계 출산율 이 나라도 높아요, 이렇게. 근데 프랑스만 이제 1.75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독일도 1.49면 이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2070년. 지금 대차이 1.5%대고, 프랑스도 1.6 얼마 지금 그래요, 지금. 근데 이걸 의미가 뭐냐면, 왜 이걸 제시하냐면은, 그래도 인구 증가는 해외 인구 순 이동과 그 학계 출산율 사이를 관계를 봐야 되는데, 학계 출산율이 높아야지 인구가 증가하죠. 근데 동시에 그런 나라들의 인구 이동도 해외 인구 유입도 컸더라.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 70년대 가서 70년대 국가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2070년에 0.8이에요. 우리나라 해외 그게 가정이죠, 지금 이거는 전부 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다 이사가 다 낮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B가 지금 학계 출산율 아니에요? 학계 출산율이 대부분 낮아요. 어제 인도네시아 이런 사우디 같은 나라는 해외로 유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계 출산율이, 국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중국까지는 전부 다 인구가 감소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이 혼외 출산율. 제가 이제 우리 조남훈 박사님이 얘기도 하시고 혼외 출산은 얼마 들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그걸 추정을 해왔는데
그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는 혼외 출산율이 거의 50% 전후예요. 프랑스가 62.2%. 그러면 국내에서 출산하는 비율은 38.8%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프랑스의 그 지금 학계 출산이 2.79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40%도 안 되는 비율만 순수 혼외 출산 아닌 정상 결혼해서 나온다는 얘기. 그럼 이것이 예서 1.79면 40%면 얼마예요? 4, 7, 28, 4, 0.7밖에 안 돼.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믿더라. 국내 출산율만 정상 출산율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혼외 출산 2.5%밖에 안 돼. 일본도 그렇고. 이 나라들은 대부분이 정상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이라고 해서 그거 비정상적으로 봐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혼외 출산율을 고려한다 그러면 선진국도 1, 2하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되냐? 물론 이제 2020년 자료입니다만은 작년에는 4.7% 올라갔다 하더라도 4.7%는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러니까 적은 거죠, 아직은. 빨리 올라간다 해도 그 선진국을 봐도 혼외 출산율이 독일하고 일본을 저는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 33.1%의 혼외 출산율에다가 학계 출산 1.52 아닙니까? 그 일본이 2.4하고 여기 1.29로 되어 있는데 2020년이니까 지금 그전에는 1.3 얼마 지금 1.3 얼마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독일은 학계 출산율이 혼외 출산율이 다른 이 국가들보다 작아요. 그런데도 1.52를 유지해줘 지금. 그 일본은 이것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비슷한 나라인데 1.29로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걸 밝히는 것이 앞으로 인구학자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보면 독일만 해도 혼외 출산율이 1979년에 10.3%예요. 스웨덴만 유난스럽게 그 당시도 79년에 37.5%더라고요. 스웨덴은 70년대도 벌써 3%, 30% 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혼외 출산율이 대부분이 70년대까지 10%가 안 돼. 그러던 게 2000년 이후부터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혼외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0.72 아까 조 박사님 얘기가 0.73으로 늘었다면서요. 작년께 2023년 그거 탓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국인, 순수 한국인, 순수 프랑스인, 순수 영국인이 낳는 출산율은 아마 1 이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 비율이. 그건 조금 더 앞에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애를 갖는 거는 1 이하일 거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길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국가 출산율이 OECD 국가 한 30몇 개국에 2000년, 2010년, 2020년에 데이터를 갖고 한 110개 정도 나와요. 이걸 갖고 이제 분석을 했더니 결국 OECD 국가 전체로 볼 때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거에 소득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소득이 인구 순이동하고 굉장히 밀접히 상관관계가 높아. 0.5가 넘어 훨씬. 그래서 소득을 빼버렸어요. 그것도 방향성이 좀 틀려서. 그래서 빼고 해보면은 요게 이제 혼외 출산율인데 1.753으로 나왔으면 이게 상당히 유의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2.9가 넘어야겠지만은.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상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게 혼외 출산율이 낮으면서 또 학계 출산율은 2가 넘어요. 보통 2가 넘는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사우디나 무슨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그걸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빼서 그 2000년 걸 빼기도 하고 10년 걸 빼기도 2020년 걸 빼기도 하면 그 T값이 1.99, 2.38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만 빼면은 그 혼외 출산율은 OECD 국가의 출산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까 그 데이터 봐도 선진국들 대부분이 50% 이상이 결국 정상 결혼이 아니고 혼외해서 나는 거고. 해외로부터 인구 유입도 1.696이에요, 이거는.
2.69도 이것도 거의 10% 수준에서 그 리젝트 레벨이 컨피던스 레벨이 지금 90% 정도 돼요. 이것도 이제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인구 이동이 유초런 나라서도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아까 사우디니 뭐 인도네시아니 인도 이런데 뭐 중국은 또 아주 다르건. 그러니까 또 반대 방향은 또 선진국은 출산율은 이동률도 높고 출산율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죠. 이게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구 이동이 유입이 많은 나라가 역시 출산율이 높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이거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독일의 경우에 아까 1.5 정도 아닙니까? 그 독일이 왜 그러면 그 혼외 출산율도 33%밖에 안 되고 해외 인구 이동도 거기도 2. 얼마인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독일은 보니까 그 아까 79년, 70년대부터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혼외 출산율이. 그러니까 그 혼외 출산율이 또 제가 지금 저는 그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변영찬 박사께서 옛날에 인구 대사전에 그 연구한 거 보면은 혼외 출산율의 상당수가 유색 인종에서 많이 나오더라. 미국의 자료를 보니까는 히스패닉의 뭐 한 60% 70%가 그 혼외 출산율이고 그 멕시코 보면은 혼외 출산율이 77%에 그 요즘도 또 중남미 계통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 히스패닉 또 이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혼외 출산율이 높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손 이동이 많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쌓여있는 나라들은 그 혼외 출산율이 높고 그것이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냐.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근데 그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결국 해외 인구 유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로 증가할 뿐 아니라 길게 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 두 번째는 지금 가설입니다. 지금 데이터 분석은 안 됐지만은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선진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영국, 스웨덴 뭐 쭉 큰 나라들은 보면 순이민 증가가 국내 인구 감사를 상쇄하고도 남아서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순인구 증가, 인구 증가 플러스이긴 해. 플러스이기지만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국내 인구를 감소를 상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그런 걸 보여줬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그렇죠. 어떻게 뭐 순유출이 많아도 국내 인구가 많이 느는 나라. 아까 얘기한 인도, 인도네시아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은 결국 인구가 증가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세 가지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민 수입은 지금 30만 명인데 30만 명이고 근데 이 대부분 선진국은 여기 자료에 이제 올 자료에 있습니다만 큰 나라들 그 나라들은 다 100만 명이 넘어요. 순인구 유입이. 일본만 해도 98만인 명이 그래. 계산해 보니까. 나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고 그 이동률을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그럼 100만 명 때는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그 100만 명이 올라가면은 때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현재 인구도 증가율도 학교 출산율도 올리지만은 장기로 봐서는 이제 이 우리나라 학교 출산을 또 꾸준히 올릴 수 있다. 해외 인구 유입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갖는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서 다인종 국가로 가야겠다. 데이비드 코르드만 그 사람도 우리 인구가 2080년엔 1,800만까지 준다 예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OECD 유엔 통계에서는 2070년까지 2,400만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저 데이터가 이게 이제 OECD 유엔 통계는 중간치 값을 생각한 것 같고 중간치 가정을 한 거, 가설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콜드만은 조금 더 터프한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한국의 인구 증가는 결국 해외 이민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냥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또 그거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 저출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이제 팍팍한데요. 저출산 문제는 아까 이제 앞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세 가지 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애를 낳는 여성이나 안 낳는 여성이나 대략 1.94명을 응답을 했대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중에서 한 60% 정도만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또 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한 1.25 정도 돼요. 그것만 하면.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0.78 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부 유럽의 1.5, 1.8, 또 우리 이상적인 자녀 수, 그리고 우리가 같은 문화권이 한중일, 이게 1.25에서 1.30 이 사이고, 우리께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희망 자녀 수가 1.25니까 요 간격이 왜 발생하느냐? 그것이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 결국 자녀에 대한 가치관, 포용성, 한국 사회의 포용성, 문화적 또 이 해외 인력에 대한 포용성 이런 거 아니냐. 그 중에 이제 해외 인력을 너무 폐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있고 또 혼합 출산의 배타적 가정 보내는 건 뭐 다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다 요 사이에 있는 0.25와 0.9 사이에 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러면 한일 중하고 우리하고도 지금 이게 상당히 차이가 지잖아요. 그 요거 아니 0.4에서 0.6 사이 요건데 이거는 저도 궁금해. 왜 이렇게 하는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금 이제 저기 변영찬 박사께서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단계의 이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 이민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뭐 잠깐 얘기해봐야 그렇고, 그다음에 출산 정책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이쪽 문제 전문가가 아니 돼서 그런지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어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교육비 지원, 2자녀, 3자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 사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보면 굉장히 애기인데도 경쟁들이 심해. 애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쟁사에서 애 낳기가 힘들어요. 그게 대부분이 다 뭐냐면 대학 가는 게 마지막에 요즘은 의과대학이지만은 그래 아예 이 사람들한테 자녀 수당 이 가산점 부여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인류대학 가는데 2자녀 같으면 5%, 3자녀면 10% 주면 이거 웬만하면 다 붙어. 5% 10%는 굉장히 크다고. 이거 이제 그렇잖아요. 점수 1.2점 그거 막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크지. 그러면 정말 안심하고 애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주거 정책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출산을 안 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게 1순위가 지금 그 교육 문제고요. 2순위가 주택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서울 특히 강남에 너무 몰려 있어요. 제일 경쟁적인 사회.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GTX 뭐 여기 써 있습니다만 30분 이내에 다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되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충분한 교육 문화 시설을 투입하고 더구나 이제 거기다 지역 가산점까지 부여를 해. 학교 들어가는데. 그럼 뭐 서울 올 필요 없어요. 강남 갈 필요 없어요. 저기 대치동 갈 필요도 없어. 저기 과외 안 해도 돼. 뭐 이제 5% 같으면 뭐 과외 뭐야 놀면서 공부도 들어갈 텐데 뭐 그러니까는 이런 획기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